생태, 인문, 정원도시 담양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월광 치담 컨퍼런스가 3월 14일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의 특별 세션이 김병환 광주대 교수의 자장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선임연구위원회 발제에 이은 전대욱 센터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선임연구위원, 한국리빙랩 정책네트워크 송희진 정책위원장, 담양군 문화재단 조성희 문화정책팀장의 열띤 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월광 치담 컨퍼런스 우리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의 특별 세션으로 생태, 인문, 정원, 도시 담양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비전 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참석자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 세션의 좌장을 맡고 있는 광주대학교 김병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발제자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치분권제도 실장이신 최인수 박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론자로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센터장이신 전대욱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하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성지은 박사님이십니다. 또 토론자로서 한국리빙랩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신 송위진 박사님이십니다. 또 토론자로서 담양군 문화재단 정책팀장이신 조성희 팀장이십니다. 앞에 플로어에 약 100여 명의 많은 이 청중들께서 일당 100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세션 시간이 전체 1시간 정도인데 좀 더 압축해 가지고 발표를 한 20분 이내에 먼저 청해 듣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동안에는 잠깐 우리 토론자들께서 스크린 때문에 앞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동을 하시고 바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예, 청중 일당 100이면 500명 계시는 그걸로 지금 1000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기조 강연해 주신 천 교수님께서 황당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제 토론자였다가 이제 발제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 황당함을 맞이했는데요. 아까 전대욱 박사님 자기 소개하실 때처럼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전부터 담양과 인연을 좀 맺고 다양한 일들을 좀 진행해 오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주제를 좀 정해서 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인구 감소 시대에 지속가능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서 도시와 공동체라고 하는 주민 조직의 과거, 현재, 내일 뭐 이걸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발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돼서 아까 20분 말씀하신 데 15분 이내로 가급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인구 변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1960년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24년 지금 3월이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2072년입니다. 약 한 50년 정도의 간격, 5, 6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왼쪽의 인구가 우리가 2,500만 명이었더라고요. 1960년대 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다음에 지금은 5,100만 명, 5,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앞으로는 또다시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뭔가 설계할 때 우리는 항상 인구는 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항상 모든 일을 해왔었고 계획을 세웠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한 3년 정도 전부터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한 달에 한 1만 명 정도씩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회적인 방향들을 인구가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면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뭔가 일을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시대, 또는 이것을 조금 더 엮으면 이제 지방이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약간 단언코 말씀을 드리면 향후의 10년 또는 20, 30년은 왜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단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인구들은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 인구 추이예요. 근데 2,500만 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비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인구는 1,350만 명 정도부터 2,500만까지 늘어났죠. 수도권만 애를 낳고 비수도권 애를 낳지 않았느냐가 아니죠. 애는 똑같이 낳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이전을 해가면서 비수도권은 인구가 늘지 않고 정체돼 있고 수도권만 인구가 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돼서 지금 이제 5천만 명, 5,1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인구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문제를 벗어나 또 다른 문제로 수도권에 쏠리면서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의 문제가 또다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역 간의 격차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쏠리는 이런 불균형의 문제들은 왼쪽에 보시면 국토 면적은 1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를 다 합치면 면적으로는 11.8%인데 거기에 인구, GRDP, 그다음 취업자 수는 다 50%가 넘고요. 1,000개의 대기업들 순서대로 1위부터 1,000개까지 쭉 나열하면 그 중에 750개 정도는 수도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를 위해서 수도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불균형의 문제를 가져오고, 이것은 지속 가능 발전 또는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 이런 차원에서 1995년도, 그 전에도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1960년대에 5.16 쿠데타 이후에 한 30년 동안 지방자치 암흑기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되죠. 그리고 95년도부터 다시 자치단체장을 저희 손으로 뽑는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해서 30년 만에 부활해서 지금 내년 되면 또 다시 30년이 되는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행정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한국은 그러면 전체 총 243개로 되어 있고요.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라고 하는 것이 226개, 총 243개의 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행정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시군구 226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우리도 지금 담양 읍에서 이 일을 오늘 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지만 읍면 동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3,500여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숫자도 뭐 3,800여 명들이 있고 지방 공무원의 숫자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한국의 지방자치 이끄는 행정의 기본적인 체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이제 요약하면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지금 인구는 5,170만 명 정도, 이것이 좀 줄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왼쪽엔 남자의 숫자, 오른쪽은 여성의 비율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하나, 광역 17개, 기초 226개, 밑에 내려가시면 3,524개의 모든 읍과 면과 동을 합치면 3,524개 정도 되고요. 그 읍의 숫자, 면의 숫자, 동의 숫자, 이렇게 동이 월등하게 많이 있죠. 226개도 쪼개고 나면 그 안에 시는 75개, 구는 82개, 구는 자치구죠. 이제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자치구를 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75개, 82개, 69개의 자치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더 다른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광역, 도시, 군, 자치구, 읍면동이 있고요. 경기도가 1,300만 명이 넘고 가장 작은 데는 한 38만 명 정도 되는 세종시 같은 경우가 있고요.
광역시 뭐 이렇게 쭉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읍면도 가면 12만 명 정도 사는 읍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데 1000여 명도 안 사는 곳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행정 체제이고 지방 자치의 골격을 이루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뭔가 행정이 움직이면서 도시의 발전, 지속 가능 발전 또는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잘 아는 일명 조반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린 그림을 이거 너무 훅 와닿아서 제가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요. 대한민국이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 수립은 48년도 8월 15일 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전쟁이 있고 전쟁 전후로 복구하던 시대, 그다음에 모든 집중을 막 경제력을 집중하고 재벌에 특혜도 주면서 경제 개발을 막 이루던 국가가 중앙 정부가 막 주도해서 뭔가를 하던 시대, 그걸 국가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화, 87년 이후에 민주화와 IMF를 극복하면서 온 사회가 함께 뭔가를 쫙 극복하던 시대, 이걸 이제 사회의 시대. 지금은 이제 고령화, 저출산, 뭐 불평등, 불공정 여러 가지에서 개인이 뭔가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되게 개인화되어 있으면서 개인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기후위기, 재난일상화, 인구절벽, 지방소멸, 인구 감소 뭐 등등등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생존을 이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국가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시대였다면 지금 개인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되면 달라진 문제는 달라진 해결 방식을 가져가야 된다. 즉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예전에 국가가 뭔가를 주도하던 시대, 아니면 사회가 주도하던 시대, 개인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뭔가 달라진 뭔가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 나가야만이 이것이 지속 가능 발전 또는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속 가능 주민 조직 또는 지속 가능 도시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어디에 강의 요청을 받아서, 수원 쪽에서 강의 요청을 받아서 지난 시기에 이 마을 공동체 또는 마을 만들기 또는 주민자치, 마을자치와 관련된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난 정부 시절부터 그걸 쭉 줄긋듯이 쭉 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예전에는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또는 이 재개발 지역이나 뭐 빈민촌을 중심으로 한 저항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활동가, 대화 모임 등등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주요한 정책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배치되었었고 어떻게 움직여졌는가를 쭉 시계열적으로 쭉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마을 만들기는 단연코 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도 10월 26일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면서 서울의 이 재정력과 인적 자원 뭐 등등등, 그다음에 이 단체장의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막 확산이 되죠. 그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받고 그것이 막 늘어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주민자치 또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쭉 그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쭉 전국적인 확산의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뭐 지방시대법이 제정되고 지금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해서 물음표로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그냥 큰 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비엇 현재 우리는 아까 저러한 흐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저는 이 그림을 스스로 어디서 만들어서 왼쪽 위에 보면 파도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되게 헷갈리는 질문. 나가고 있다 판단할 수도 있고요,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것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린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도 또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하죠. 물 만났을 때 노젓는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들어오는 물이면, 나가는 물이면 다음 물이 들어올 때를 준비해서 노를 저을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면 빨리 더 준비를 해서 뭔가 좋은 시절에 뭔가 해야 되는 것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좀 판단 내리기 어렵습니다. 아까 정책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는 사실 전 썰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근데 저 썰물은 언젠가 다시 밀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 위에 보시면 하나의 사회는 제가 뭐 그린 거 아니라 전 박사님 걸 제가 갖고 온 것 같은데 발전 쭉 하나의 발전을 하다 보면 성숙하기도 하고 다시 퇴조나 해체를 했다가 다시 부흥기를 거쳐서 이 나선형 발전의 형태로 왼쪽 아래 그림 보면 하나의 숲도 그냥 한번 항상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엔 불이 나거나 해서 이 해체가 되고 다시 새싹이 나고 그 새싹도에서 또 성장을 하고 성숙기를 거쳐 다시 해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숲도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이 마을자치든 우리가 주민자치든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한참 좋은 시절이 있었으면 그것이 다시 내려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발전의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항상 이렇게 오른쪽 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굴곡을 겪으면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을자치나 이쪽 부분이 약간 좀 태조의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와 상에서 보면 왼쪽 그림 위는 저는 이게 썰물의 시기이지만 이 썰물의 시기를 그냥 썰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다음에 다시 밀물이 들어올 때 뭔가를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왼쪽 그림에 보시면 어쨌든 사회는 이렇게 성장하다가 성숙하고 해체 재조직돼서 다시 창의력이나 잠재력을 바탕으로 다시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숙기에 있느냐, 한국 사회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성숙기라고 하면 다음 해체기를 겪을 이 시기 때 오른쪽 아래 글처럼 스스로 뭔가 자기 조직화를 위한 학습, 참신함, 창의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아니면 그것들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뭔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전대옥 박사님은 옛날부터 한 10년 전에 회복력이라고 하는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단어에 꽂히셔서 많은 그림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그림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하나의 시스템이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만큼 깊이 상처를 입느냐, 얼마나 우리는 내구성, 견고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처는 낮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상태로 다시 올라가는데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이 신속성이죠. 그것도 다 이 회복력이나 자기의 역량, 능력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세월호라고 하는 걸 겪기도 하고 이태원 참사를 겪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상처가 덜 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빨리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회복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안정성, 지속성과 매우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복력에 대한 정의, 뭐 경고성, 잉여성, 부존성, 혁신성 등등등 해서 있으니까 이거는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빨리 넘어가면 회복력이란 여러 가지로 요인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처럼 뭐 내구성, 얼마만큼 견고함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옆에 가외성, 얼마만큼 또 빨리 그런 것들 통해서 빨리 회복되면서도 원상태로 가느냐, 그리고 신속성이라고 하는 문제, 자원 부족성이라는 네 가지 이 요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요. 영어로 되어 있죠. 다음은 한글로 되면 뭐 빈곤 퇴치부터 지구적 협력까지 되어 있는데 이 17가지 중에 저는 이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위해서는 장기전을 가는 거죠.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아까 회전 나선형을 그리듯이 여러 가지 발전의 단계, 성장, 성숙, 그다음에 해체, 재조직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험난한 과정들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는 이 위에 거 그림은 사실 장투, 장기 투자, 주식에서 장기 투자라고 하는 장투인데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는 위에 그림처럼 장기 투자 오래만 들고 있으면 뭔가 큰 돈을 벌 것이다처럼 그냥 꾸준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다 저렇게 망한다고 하는데 실제 장투는 그때까지 가는 시간은 똑같지만 엄청난 굴곡을 겪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빠지기도 하고 케이블카처럼 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는 것이 실제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죠. 아울러 사회의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만드는 것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쭉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 투자의 아래 것처럼 실제적으로 많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죠. 이것은 사회적인 행정이나 이 뭐 지자체장이 바뀌는 문제부터 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나 아니면 지역 공동체나 주민, 지역 사회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들과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지금은 아까 국가의 시대, 사회의 시대, 개인의 시대처럼 국가가 너무 많은 역할들을 기존에 많이 해왔고 우리 중앙 집권적인 사회를 대한민국 수립부터가 아니라 실제 조선 시대부터 해서 고려 시대부터 해서 그 전부터 우리는 항상 중앙 집권적인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나라이죠. 사실은 유럽과 다르게 뭐 독일의 뭐 도시국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다른 사회 발전의 경로를 겪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모든 것들을 해왔어요. 주민의 권한보다는 행정의 권한이 월등하게 강하고 주민의 권한은 되게 가볍죠. 근데 이러한 행정의 권한과 주민의 권한들이 비등해질 수 있어야 아까 17번에 나오는 뭐 협력이라고 하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협치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월등하게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권한들, 행정이 갖고 있는 이러한 권한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뿐만이 아니라 광역뿐만이 아니라 기초뿐만이 아니라 이 읍면동이라고 하는 우리 생활권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담양읍 정도의 단위에서부터 실제는 그런 권한들을 주민 사이드로 넘기는 그것은 그냥 말로서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 입법, 뭐 기획, 집행 다양한 재정 아까 부족 두 개의 부족이 막 난리가 났다고 하는 예산 부족과 뭐 인원 부족이라고 하는 뭐 그 얘기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넘길 수 있고 실제 그런 권한들을 가져 나가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주민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의 역량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아까 회복력을 길러내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중앙에서 다 하듯이 아니면 뭔가 큰 단위에서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넘긴다. 어떤 권한들을 넘길 건 작게는 뭐 조직권에서는 저런 문제, 입법권, 기획권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주민이나 읍면동 행정기구 또는 주민 공동체 조직에게 넘기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읍면동 단위의 다양한 조직들 법적으로 따지면 열 몇 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냥 누가 카운팅을 해보면 뭐 한 40개 정도까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조직이 있죠. 뭐. 그다음에 개인적인 모임까지 공공성하고 조금 먼 개인적인 동호회 차원의 것까지 따지면 수도 없이 많은 조직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조직들을 보면 공공적이느냐 이 Y축에 보면 공공적인 일들을 하느냐 공공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냐 그 다음에 스스로 아까 회복력과 관련된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넣어보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치의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X축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대부분 많은 조직들이 그렇게 훈련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왼쪽 아래 구석에 그쪽 분야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성도 높고 자치 역량도 높고 오른쪽 위쪽으로 가려고 하면 공공성을 높이는 행위 아울러 아까 회복력과 아울러 여러 가지 역량 자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오른쪽 위로 가는 X축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 중간 쭉 우상향하는 이 과정들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권한을 넘겨달라고 얘기해 많이 하죠. 우리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는 뭐 맨 왼쪽 아래에서 쭉 한 번에 그냥 쭉 전략 1처럼 공공성을 막 높여 나가면서 그거에 따라서 자치 역량을 견인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스스로 교육이나 학습 뭐 여러 가지 경험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역량들을 키워내가면서 공공성을 더 가져나가는 전략 2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쉬듯이 3번처럼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갖다가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다양한 과정들이 있겠죠. 그것은 그 지역 상황이나 주민 조직이 처해 있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주민 자치 또는 주민 조직의 이러한 기반은 결국은 그보다 또 낮은 단계의 다양한 주민 모임,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주민의 참여
라고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주민 조직으로 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민 차별화라고 하는 것 역시도 사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뭐 주민조례 최근에 만들어졌죠.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등등에 대한 설명이 다 있는데 저것이 얼마만큼 작동하느냐, 상당히 많은 물음표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것은 우리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역량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권한을 대부분 발휘하지 못하게끔 행정이 쥐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동체 조직 또는 주민자치 조직에 대해서 사실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노력. 근데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권한이 있는 곳에 참여가 있는 것이죠. 그냥 주민 참여하십시오 갔더니 아무 그냥 얘기나 듣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뭔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되시 실행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뭔가 사회를 바꾸거나 뭔가 바뀌는 모습을 봤을 때, 효능감을 보았을 때 주민 참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권한이 있는 곳에 주민 참여가 있는 것이고,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받을 만한 대표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여러 가지 단체장들이 권한을 발휘하는 것,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투표라고 하는 정당한 행위를 통해서 대표성을 위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낮은 단위에서는 투표를 못한다라면 어떻게 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르게는 그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됐을 때 이 대표성은 계속 부여되고 지속되겠죠. 그래서 구석의 대표성, 운영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돌고 돌면서 움직여지면 그것이 자치 역량을 키워낼 것이고 자치성을 길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주민 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는 그러한 대표성의 강화와 왼쪽에 운영의 민주성, 또 하나가 이거 아주 머리 아픈 일인데 아까 부족국가로 나타나는 이 재정력의 강화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 풀어지기 되게 어렵고,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뭐 8대2 구조에서 지금 이제 7.3대 뭐 이렇게 4.5가요? 이 정도로 올라나가는 변화는 있지만 2.5 정도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재정력이 약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격으로 좀 바꿔내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의 깨달음은 오른쪽에 꼴대처럼 SDGs가 있는데, 저가는 발전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플랜은 이렇게 위에 그림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갈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의 경험이 역량들을 키워낼 것이고 주민 조직을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가 가는 길은, 현실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어렵지만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정책 지원은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마을과 자치 이런 부분들의 지속 가능성들은 결국 주민, 마을 작은 단위에서부터, 현장에서부터 연대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도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은 확보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시간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토론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아주 최고의 여기 권위자 두 분이, 한 분은 또 발표와 한 분은 토론, 또 과학기술 쪽에서도 특히 이제 사회혁신의 아주 권위자 또 두 분이 이 담양에 함께 자리하셨다는 거, 이거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오늘 이 좋은 토론의 그런 내용들이 영상에 또 잘 담겨져 가지고 이 시간에 직접 이렇게 참여는 못했지만 많은 지역의 공직자들 또 지역사회의 주요 그 활동하는 분들에게 좋은 하나의 또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제의 핵심이 바로 우리 지속 가능성의 여러 가지
그 SDG 목표 중에서 특히 11번이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 11번 목표의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 내용에도 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최인수 박사님께서 특히 지역의 회복력의 문제, 또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자치 조직이랄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또 이런 것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러니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환경적 요소, 뭐 경제적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그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제로 주체가 돼서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요건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의 순서를 우리가 시간을 뭐 1인당 한 제가 5분 정도씩 드리면은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많은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압축해서 우리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리 전대욱 박사님께서 먼저 좀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이라고 합니다. 최인수 박사님 발제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과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어떤 우리의 지금 닥친 가장 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특히 이제 뭐랄까요, 리질리언트 커뮤니티라고 하나요? 그 회복력 있는 공동체가 이런 인구 감소 대응과 지속 가능 발전에 어떤 특히 이제 인구 감소 대응에 있어서는 이제 완화 정책이자 어떤 적응 정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이런 회복력 있는 공동체의 구성에 있다라는 점을 잘 부각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본디 이제 공동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발제문에 동의를 하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면 담양군의 공동체가 이 지속가능 발전과 인구감소 대응 그리고 지역의 어떤 궁극적인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가 힘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무엇보다도 응집력 하나의 결사체로서의 응집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응집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동체가 응집성뿐만 아니라 어떤 공익성과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냥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어떻게 보면 사적인 단체가 아닌 우리 사회를 다시 참여하고 만들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은 가교적인 혹은 연계적인 사회적 자본들을 확충하면서 어떤 이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 지역 사회를 바꾸는 주역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점들을 발제문에서도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으로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공동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체 발전 이론은 뭐랄까요, 이 니즈 베이스드 티어리, 즉 어떤 필요에 의한 공동체 발전과 에셋 베이스드 티어리, 다시 말하면 어떤 에셋을 가지고 어떤 지킬 만한 자산들을 가지고 그 자산에 기반해서 공동체 응집력을 확보하는 방안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특히 이제 담양군 오늘도 이렇게 멋진 어떤 지역의 유유자산의 재활용 사례를 만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자산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응집성을 확보할 것이냐를 고민하는데, 저는 이런 유유자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같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뒤쪽에도 이제 뭐 리빙랩 관련 토론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동시에 이것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드는 일종의 공동체 자산화 전략 같은 것들이 특히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공익적 가치 혹은 공공성을 담보시킬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점점 인구 감소가 되면서 이런 자산, 유유자산이나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사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그냥 우리는 세금만 내고 각자의 분야에서
뭐 전문성을 가지고 돈을 벌면 세금만 내고 뭐 이런 식의 개인주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돗물을 틀었을 때 그 수돗물이 어디서 나오고 그 수돗물이 어디로 흘러가며 다시 순환돼서 그 수돗물이 다시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이런 뭐랄까요, think globally 하고 좀 act locally 할 수 있는, 즉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은 내가 국지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전체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성, 특히 공동체의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교적과 연계적 자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들은 마찬가지로 공동체라는 것은 뭐 제한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어떤 자원, 그러니까 자원 동원력이나 이제 여러 가지 회복력 있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적극적인 연계 활동이나 가교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의 어떤 한정된 자원을 보충하고 역량들을 서로 연계해 나가면서 특히 이제 미중의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맞이했을 때는 특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사회적인 연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항상 그 세 가지 면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공동체 자산화를 통한 어떤 강한 연대, 그 결사체로서의 어떤 강한 그 연대성의 확보, 그리고 연계성의 확보,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성의 담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지속 가능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사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 발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좀 더 추가적인 말씀, 세 가지 공동체의 어떤 요건들,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뭐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갖춰가야 될 요건들이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성지은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계시는 두 분의 박사님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분은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할까? 왜냐하면 제가 발표를 하면서 하러 다니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두 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지고, 저도 이제 송희지 박사님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송 박사님이 명예위원으로 나가면서 이제 한국리뷰넷 네트워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갑자기 두 분이 다시 더 부럽기도 하고, 아직도 두 분은 함께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 그리고 비전,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고민하는 부분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 조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함께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본격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지방과 관련된 자치,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리빙협 활동을 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를 리빙예배라는 개념 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도, 그리고 장애인들도,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는 리빙랩 개념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이 주체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나 다양한 주체들하고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선배 시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노인인데 항상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민이다. 한편으로는 그 존경받고 싶어하는 어떤 장미와, 그리고 먹고자 하는 빵이 필요한 시민이고, 그리고 난 당신들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선배 시민이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체화되고 연대해 나가는 부분이 리빙립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례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단위에서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저희들이 지금 리빙랩 개념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하고 연결한다면 좀 더 새로운 개념으로 갈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자님도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이나 문제 해결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주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면서 리빙립 개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장 지향 쪽으로 갈 거냐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지금 있는 탑다운 방식에 그리고 정부 주도시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어떻게 하면은 민산 학연 간의 협력으로 끌어나갈 것인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이든 시니어든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데, 조금은 오늘 이 자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저희가 해왔던 리빙립 활동이 한번 본격적으로 2024년도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자리가 담양이라는 곳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박수를 쳐 주셔야죠. 예. 이 우리나라 리빙랩의 아주 선구자이고 또 아주 그것을 지금까지 잘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성지훈 박사님, 시간을 한 30분 정도 드려야 되는데 아쉽게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혁신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지역의 어떤 역량을 또 특히 아까 여러 가지 지역의 그 소위 말하자면 어르신들 자원까지도 혁신의 역량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고령화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들을 자꾸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들을 대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사회 혁신의 또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협력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아까 우리 협치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역량으로 또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에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좀 약간의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이어서 우리 발제자, 그 토론자, 우리 송희진 박사님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은, 역시 우리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의 이 두 분이 바늘과 실처럼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는 연구위원인데, 이 송희진 박사님은 또 성지훈 박사님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배로서 굉장히 지역의 어떤 혁신의 어떤 리빙 랩을 마찬가지로 이끌어 주신 아주 이 분야에 또 대가이십니다. 이 자리가 사실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별도로 한번 또 모셔야 될 만한 그런 분인데 짧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뭐 담양은 꽤 인연이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지역입니다. 이제 오늘 SDG와 관련된 논의인데,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담양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의 의제도 있지만은 지속 가능한 발전, 전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담양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글로벌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담양이 갖는 또 다른 자기의 그 정체성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여기 생태, 인문, 정화한 도시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글로벌한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가면서 이러저러한 스토리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은 자신들의 활동의 영역들이 좀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지역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일종의 이제 공동 활용 자원이죠. 보통 뭐 지역 커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과연 담양은 이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혁신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노력들을 좀 더 좀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 컨셉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좀 이것이 약간 추상적이고, 아까 계속 얘기됐던 주민 참여 문제부터 시작해서 담양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들, 그런 문화적인 자산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컨셉으로 묶이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진화가 되면 이제 플랫폼이 될 텐데, 거기에 다른 외부의 사람들 또 내부의 사람들이 그런 이제 플랫폼에서의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뭐 새로운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기업을 만들거나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그러면서 지역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도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전략적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활용해서 뭐 젊은이들도 끌어오고 또 관심 있는 기업들도 끌어오고 또 뭐 다양한 외국의 어떤 주체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공동의 그 컨셉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서 지금 현재 담양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태 자원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생태 자원들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SDG와 관련된 사회적 도전 과제들,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고령화에 대한 대응, 뭐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과 관련돼서 이 자원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건가라는 측면에서 좀 새로운 대안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연을 그냥 자연이 생태적 자연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나 아니면 이제 고령화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인프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 인프라 얘기를 하면 뭐 이제 에너지 절약 장치, 뭐 ESS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갖는 자연 자원들이 그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령 담양에 가지고 있는 뭐 숲이라든지 뭐 대나무라든지 그런 생태적인 환경들이 가령 이제 탄소 절감 관련돼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서 발표하면서 이런 형태의 기능들을 하고 있고, 그것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측정해내고 의미들을 발견하는데 AI 기술이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생태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생태적인 그런 인프라들이 기후 위기, 그리고 이제 돌봄 관련돼서는 또 치유 역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와 관련된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일정한 정도로 측정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게다가 바로 옆에 이제 광주는 본인들이 이제 AI를 또 가지고 이제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와 연결을 해서 그 일종의 담양에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내지는 뭐 리빙랩 플랫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역의 주민 자치 역량들이 결합이 된다면은 주민 자치 역량도 활성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고, 또 광주가 가지고 있는 AI들을 여기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실험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담양에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환경들, 생태 자원들이 한 단계 더 의미를 높일 수 있고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우리 공유 자산, 커먼스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담양에 특히 이제 자연 자산, 또 이제 문화 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을 담양의 지속 가능성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이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중앙의 어떤 행정기관, 연구기관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토론자 두 분이 과학기술적인 혁신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죠. 이 담양이라는 조그만한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서 하는 이 컨퍼런스에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사점을 던지셨다면은, 담양 현지에서 우리 오늘 이제 토론자로 오신 문화재단의 조성희 팀장님께서는 그 담양에 살고 계시면서 이 담양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게 또 좀 더 인식되고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담양군 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조성희입니다. 먼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주민조직에 대해 발제해 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 군구, 읍면동과 주민조직 재정력에 대한 고민은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생태인문 정원도시, 담양의 문화예술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담양군 문화재단
대해서 안내드리고 또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 가능 도시와 공동체를 위한 장기전에 돌입한 저희 담양군 중간조직 거버넌스 협의체의 그 과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담양은 영산강의 시원지인 용소로부터 시작된 깨끗한 물과 또 풍부한 햇볕, 대나무와 아름다운 정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과 또 김인우, 송강 전철을 비롯한 역사적 인문 철학이 융성했던 문화예술 가치를 기반으로 2014년에 담양군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015년에는 오랫동안 빈 창고로 방치되어 있던 남성 창고를 단빛 예술 창고로 재조성하였고요. 지금 여기 계신 곳인데 세월에 밀려서 운영을 중단했던 주조장을 2019년에 막걸리 역사관과 또 전시 문화 공연장을 가진 해동 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하여 담양만의 특색과 또 문화를 담은 콘텐츠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푸른 대나무가 무성한 중록원부터 아름다운 정원 소세원,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창평 마을까지 작은 부분 하나까지 지역 환경과 지역의 우수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 특화 브랜드, 인문학 브랜딩 사업, 또 생활문화 사업 등을 또 저희 담양군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이탈로 인구 감소, 지역의 쇠퇴를 넘어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실은 지역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21년에 234개의 지방정부 중에서 89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실은 이제 그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담양 또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정책 등 장기적이며 사실은 범부처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담양군 문화재단과 또 담양 내 중간 지원 조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019년에 담양군 중간조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담양군 문화재단, 그리고 담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또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단, 담양문화원, 담양군 풀뿌리 공동체 지원센터 등 이 주 5개 기관이 주축이 되어서 거버넌스 회의를 또 개최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일정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각 기관 소관부처의 사업의 특성, 또 예산 활용에 대한 개입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애초야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네트워크도 결국은 느슨해지고 말았죠. 중간 지원 조직은 행정과 주민 사이의 중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역할은 중간 매개 혹은 촉진의 역할이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대행하거나 행정의 하부 조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또한 중간 지원 조직은 시민과 행정 사이에서 움직여야 함에도 구조상 점차 관료화되기도 하고 또 규정이 얽매여서 효율성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 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치는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정책 운영 체계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책 결정은 행정이, 실행은 또 민간이, 또한 평가는 행정이 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양한 분야의 시민을 만나 교류하고 발견하고 연결 지어주는 등 단순 사업 수행 기능을 넘어선 다원적 역할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각 기관이 주민 중심의 주민을 위한다는 지향점은 모두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나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 일시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또 물적 네트워크 자원을 상호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적합할 것입니다. 각 기관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보다 새로운 목표와 관점을 갖고 어떻게 연결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담양의 중간 지원 기관들이 각 분야의 전문적 활동을 통해 연계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서 진화시켜
나가서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양군 중간 지원 조직 거버넌스 협의체를 저희 담양군 문화재단에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실은 막 시작한 담양군 중간 지원 조직 거버넌스 협의체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담양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며 활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뭐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한 5분 내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양에 많은 이제 그런 중간 조직들이 생겨서 아까 이 발제자가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거버넌스 기구들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의 어떤 이제 소멸에 대응을 하고 또 지역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또 지역의 자산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이 생태 인문 정원 도시 담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것이었는데 제가 짧게 우리 자료집에 이 토론문 뒤에 50쪽에 담양에 제가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의 20년에 그 시작에서 그 전개되는 과정들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담양군과 인연이 이제 됐던 것이 2003년부터인데 거의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생태도시라는 컨셉을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로 제시한 곳이 담양이죠. 그때 제가 이제 군수님께 제안해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생태도시였죠. 이제는 생태도시에서 좀 넘어서서 인문도시 또 정원도시 이렇게 또 결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담양에 그동안에 해왔던 많은 이제 소위 말하면은 내공 또 그것들이 좀 더 숙성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좀 감히 표현하자면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제 역할이 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확산된 소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2.0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좋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자께서 그렇게 특별한 뭐 질문이나 어떤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한 2, 3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월광 치담 컨퍼런스 그리고 나항도 박사님에 의해서 약간은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또 좋은 자리가 마련됐었는데 발제에 약간 그 기회를 갖게 돼서 지나고 나니까 토론에서 발제로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토론자 의견 고맙게 잘 들었고요. 그냥 마지막 한두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 문화재단의 조성희 팀장님 말씀하실 때 중간 지원 조직 되게 강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행정과에 의존되면서 자꾸 동영화되는 행정화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간 지원 조직의 의미는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과 주민과의 중간의 미션 중간뿐만이 아니라 그 동영화를 방지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찾아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 사회는 항상 늘 이 효율성이 좋아야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성 만능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그러다 보니까 획일성을 띌 수밖에 없는데 이 획일성이 아니라 이 현장의 다양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중되고 이 다양성 속에서 이 창의력이 발휘되고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디지만 시간이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국 사회는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좀 다른 방식의
사회 발전의 모델을 찾아나가는 데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바로 저는 현장성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바늘과 실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누가 바늘이고 누가 실일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바늘과 실로서 살아온 게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또 15년 역시도 그 이유도 더 있겠지만 15년도 바늘과 실로서 잘 해나가면서 좋은 연구와 그다음에 이슈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도록 전대욱 박사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오늘 제가 좌장 역할을 하면서 사실 이 컨퍼런스를 저는 전혀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나항도 이사장께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을 저는 그냥 뒤에서 좀 지켜보는 식이었는데 오늘 이것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 사실 이제 오늘의 이 컨퍼런스가 있기까지는 이분들을 갑자기 모시게 된 것은 아니고 우리 담양에서 오랫동안에 이 글로벌 에코 포럼을 이제 군의 예산으로 해서 쭉 했었습니다. 그때 이만희 전 장관께서 이사장 하시고 제가 이제 조직위원장을 하고 우리 나항도 이사장께서 그때는 사무총장 역할을 소위 그 글로벌 에코 포럼을 끌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이분들께서 오늘 토론해 주신 이 박사님들께서 이 포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포럼은 계속 이렇게 지속성은 갖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 민간 재단이라 할 수 있는 추성문화예술재단에서 그런 어떤 포럼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그런 하나의 약간의 새로운 아까 우리 약간 회복력을 좀 기대하면서 담양의 미래를 위해서 꼭 이제 담양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이제 동력을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제 발제자분, 토론자분들 그리고 앞에 많이 계시는 청중들께 감사드립니다. 컨퍼런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